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5월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주요 인사의 추가 교체도 없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회담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개춘영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인도에서 우리 대사를 만나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을 활용해 대북 제재 국면을 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폭력 의혹에 휩싸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전 감독은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형제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 또한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원이 평창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가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에 만장일치로 재선출돼 권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대만 간 공직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엔 뵌 뉴스8입니다. 오늘 정말 봄 날씨였죠? 네, 한반도에도 봄을 캐는 청신호가 일단 켜지고 있죠? 네, 미 백악관이 예정대로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로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회담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첫 소식은 김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 이후 처음 전화통화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통화 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이를 일축한 겁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에 이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6월에서 7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주요 인사의 추가 교체설에 대해서도 단호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The chief of staff actually spoke to a number of staff this morning, reassuring them that there were personnel changes, no immediate personnel changes at this time, and that people shouldn't be concerned. We should do. 정상회담 연기설을 일축하며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CIA, 국방부 등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로 소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네, 취임 후 12번째 통화인데요. 양 정상은 굳건한 안보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좀 생각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5분간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마다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상황 변화 등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양 정상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사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공조는 탄탄해진다는 평가와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등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은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대외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이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 이슈를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해야 한다는데 양 정상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제 북미회담 개최 후보지인 스웨덴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당초 어제로 끝날 예정이었던 북한과 스웨덴의 외교장관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진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삐걱거리기 때문인지 아직은 모르는데요. 다만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논의가 쟁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뒤 말없이 회담장을 빠져나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달리 발스트롬 스웨덴 외교장관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A good and constructive atmosphere. No, we have not discussed. I don't want to give out any details, and we will see what happens next. 다만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각에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는 말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웨덴이 중재자 역할을 차임한 만큼 미국 정부를 대신해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된 데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명의 억류자에 대해서 스웨덴과의 대화, 그것이 곧 미국과의 간접대화 성격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하루 연장하는. 하지만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이번에는 스웨덴 옆나라 핀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인사들이 조만간 핀란드에서 만나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당국자가, 우리와 미국은 전직 외교관들이 접촉할 전망이라는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탐색전 성격이라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 인사들이 조만간 핀란드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핀란드에서 만남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전직 외교관과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고 미국 측도 현직 정부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당국자와 남한과 미국의 민간이 만나는 성격으로 북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은 대미 외교 담당 실무자로서 이번 회의 후 당국 간 실무회담을 본격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국장은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함께 남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가야겠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북한 대사가 우리 대사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내래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개성공단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보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강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인도 뉴델리 한국 대사관의 한 행사장입니다. 신봉길 주 인도 대사가 개춘형 북한 대사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 대사에 따르면 최근 한 행사에서 개 대사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고 개성공단을 재개, 확대해야 하며 황해도 해주까지를 한반도 통일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발언에 대해 개 대사가 2014년 인도에 부임한 이후 외부 행사에 거의 참여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이례적이다는 평가입니다. 개 대사는 지난해 6월 인도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이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America side completely stopped big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Stop temporarily or permanently. Then we are also temporarily stop. 전문가들은 개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알리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남북,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통해 대북 제재 국면을 풀어보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외교에 나서고 실무형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회담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오지혜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5월 중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이유가 뭘까요? 네, 쉽게 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확인되면 미 측에 먼저 설명해 미북 간 틀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미국도 북한과의 회담을 앞두고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가급적 실무형이라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게 낫지 않겠냐 밝혔고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이랄까 그때 얻은 여러 가지 판단 직접 설명하시는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식의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이낙연 총리도 한미 정상회담 중간에 있어야 된다 역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말이죠. 일본도 전하고는 다르게 그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참여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중일 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적대시했던 일본의 태도가 바뀐 만큼 협조 요청차 문 대통령이 서둘러 일본을 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네. 변수는 문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국빈 방문이 예정됐고 28일에는 양재츠 중국 국무위원과 접견 가능성이 있어 이번 달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전에 4월쯤에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남북 회담 전인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깜짝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일정도 있기 때문에 날짜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인데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도하고는 있는데 비핵화라는 성과를 결국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그리고 229 합의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합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검증 단계에서 협상 깨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정상회담 시간표가 나왔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 언급을 하지 않다 보니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북한 매체들 보면 말이죠. 비핵화 관련된 보도는 일체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보도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 노동신문을 보면 늑다리 미치광이, 패거리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국 집권자라고 순화해서 부른 건데요. 많이 순화가 됐군요, 정말. 네. 미국 집권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며 비핵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론, 거기에서 입구를 여는 그런 정도로 뭔가 북한의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볼 수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밝힌 적이 있죠. 비핵화가 공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모처럼 열린 대화 국면 순조롭고 노련하게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 자, 정치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미투 관련 소식입니다. 이 상습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기자회견 사전 리허설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강세현 기자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 중 처음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이 씨는 먼저 담담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재작년까지 밀양 연극총 등지에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6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사과 기자회견 당시 불쌍한 표정을 리허설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정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씨의 집과 극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윤택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물으면 답변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기억하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겠다고 밝힌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들어오자 황당한 답변이 나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지금 저는 누가 했는지도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씨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사과인지 진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아니라며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수사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성을 인정하게 되면 신고죄 폐지 이후에 발생한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 가서 업무상 위력이 아니라고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이 씨가 혐의를 시인하더라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강의중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이번에는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민대에서도 교수의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인데 대학가가 미투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전공 수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하일지 교수. 이번에는 하 교수가 2년 전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하 교수가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교수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를 한번 했어요. 그 즉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국민대에서도 한 교수가 교양 수업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폭로글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한 책을 소개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맥락상으로는 그 단어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 책이 영어인데 그걸 굳이 번역하면 여자 법 이렇게 번역이 된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분노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너무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그 교수님은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주요 대학에서 미투 폭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한편 성추행 의혹을 받던 한 대학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투와 관련한 사망은 배우 조민기 씨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최근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 대학 교수가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사건 종결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 이어서 부인 김윤옥 여사도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 법인카드로 4억이 넘는 돈을 결제한 내역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사장이나 직원도 아닌데
법인카드 4억 결제 의혹. 이거 실화인가요? 또 특활비, 상납금 의혹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가지로 연필 1다스가 넘는데 김 여사의 혐의는 1다스까지는 아니랍니다. 크게 3가지랍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김윤옥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주주로 적시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서울로 언제 올라가야 몇 시에 올라가야 되니까 비행기는 VIP석으로 끊으라. 뭐 이런 식이지. 이런 건 이명박이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검찰은 최근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10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면서 김 여사와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상납된 성동조선해양 자금 22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김 여사가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례와 예우 등을 고려해 비공개 방문 조사가 유력한데 이르면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김윤옥 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갑자기 김윤옥 여사가 화제의 중심에 올라섰는데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공개된 의혹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다스 법인카드,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성동조선해양 자금 관련 의혹이 있고요. 또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인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2007년 대선 전후에 경천동 지할 3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김윤옥 여사의 큰 실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이거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검찰에서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이 바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인데요. 네. 김 전 실장이 여러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어서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 전 대통령이 또 이 자금은 대북 공작금이라고 그 용도를 밝혔는데 실제로 대북 공작금으로 밝혀지면 사법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김 여사와 관련된 이 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우선 사위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성동조선해양돈 5억 원은 이 전 대통령이 부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의혹은 사위 이상주 전무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텐데 검찰 조사에서 전달했다는 시인을 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스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던 카드인데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쓴 돈은 많지 않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네, 검찰 수사에서 담담하게 조사에 임하던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던데요. 네, 저도 이 전 대통령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대답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법조계 인사들은 보통 이렇게 아내나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게 검찰의 수사 기법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부인이나 자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들도 상당한 압박을 느껴서 혐의를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도 생각나는데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그때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년 전 상황과 다소 비슷한 점이 꽤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가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여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9년엔 권 여사가 먼저 조사를 받고 뒤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양숙 여사는 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역시 비공개 소환 조사로 갈까요?
네, 역시 아무래도 비공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권양숙 여사의 경우 부산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논현동 자택의 경우에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가 차를 타고 밖으로 나오면 언론에 알려질 수 있어서 검찰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소환 조사가 아니라 이제 집을 찾아가서 예. 방문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하고 내일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역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1년 사이에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전직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무일 총장 역시 주말 내내 이 점을 놓고 계속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음 주에도 검찰에서 굵직한 뉴스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곤열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어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가 마침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는데 이에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자 경찰은 수사 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시장 부속실과 공사 관련 부서 등 시청 사무실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와 같이 압수수색.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울산시청 공무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김 시장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 어제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단독 후보로 확정된 날입니다. 김 시장은 자신의 SNS에 공천 발표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을 선거 사냥개에 빗대며 맹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일정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외부에도 알리지 않고 진행했을 뿐이라며 표적 수사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자 2,970명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에도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그리고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모두 차지하면서 권력을 재확인했는데요. 국가 부주석도 관심입니다. 부주석에는 시진핑의 호위 무사이자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선출됐습니다. 올해 69세인 왕치산은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를 했는데 이 부주석의 공산당 중앙위원이 아닌 인물이 선출된 것은 20년 만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잔치를 벌이던 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대만의 공직자 간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이른바 대만 여행법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것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희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만장일치로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만 여행법. 이 법안은 미국과 대만 간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국 공직자의 상호 방문은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대만과 단교한 이래 중단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하는 중국의 주권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它有关条款尽管没有法律约束力，但是它严重违反了一个中国的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 앞서 리커창 총리도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대만 독립을 위한 어떠한 형식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는 앞서 2016년 당선 직후에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차잉원 대만 총통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매도 등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에 미중 간 무역 전쟁 양상으로 가뜩이나 껄끄러운 관계가 신냉전 체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다음 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막바지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이 싼 급매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임대주택 등록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장주로 불리는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이달 안에 잔금까지 치르는 조건으로 연초보다 가격을 1억 원 낮춘 급매물이 2건 나왔습니다. 빡빡한 일정인데도 시장에 나오기가 무섭게 다 팔렸습니다. 마지막 한두 건 3월 말 내로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당장 집을 팔기보다는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일단 관망하겠다는 다주택자도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크게 늘어 지난 연말만 해도 월 3, 4천 명에 그쳤지만 최근엔 월 10,0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물고 차익의 절반도 못 건질 바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나 건보료 인하 같은 혜택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부터는 매물이 자취를 감출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국토부는 수급 불균형에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수입니다. LG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김현수 선수가 친정팀 두산을 상대로 첫 경기에서 안타 3개를 퍼부었습니다. 한편 삼성으로 옮긴 강민호 선수는 이적 후에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이제는 LG 선수가 된 김현수가 두산 선수들에게 깍듯이 인사합니다. 지난해 말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하면서 잠실 라이벌인 LG를 택한 이후 첫 만남. LG 유니폼을 입은 김현수가 두산과 첫 대결하는 모습을 보려고 시범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15,000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김현수는 옛정은 아랑곳 없이 2루타 2개 포함 3타수 3안타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두산 선수들은 7회에만 7점을 뽑는 집중력으로 응수하며 9대5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재밌는 경기 하려고 했는데 좀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져서 아쉽고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롯데를 떠나 삼성 유니폼을 입은 강민호는 대구 팬 앞에서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찬이 말루 홈런을 터뜨린 기아가 11대4로 크게 이겼습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선 KGC가 경기 막판 터진 전성현의 석점슛 2방으로 모비스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은 현대건설을 완파하고 플레이오프 첫 승을 거뒀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봄 햇살이 따스해 낮 동안 초봄 날씨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리겠고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과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10도를 가리키며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밤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월요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15도, 대구는 16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내일 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계 패럴림픽 패배식이 열리는 내일 저녁, 평창은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주 중반 또 한 차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희연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금메달 확정 순간 신 선수는 눈물을 쏟으면서 일으켜주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또 시리에 잠긴 많은 장애인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하죠. 네, 저도 용기를 얻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팔팔한 MBN 뉴스 8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